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 고성욱과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스포츠 용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는 남들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넘치는 가장이라기보다 자기 즐기고 입고 먹는 것이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걸 결혼 생활 내내 잘 알면서도 남자들 다들 저렇지 하면서 애써 넘기며 살았습니다. 연애 때 그 활활 타던 감정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에 제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오후에 돌아와야 했지만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셔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벌써 자는 건가 싶어 아이들을 방에다 눕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는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리길래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무심코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대 위 어떤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뭔가 싶어서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빠진 얼굴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여자는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이자 졸업 후에도 아주 가끔씩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제 대학 직속 후배 정예나였으니까요. 저는 취업 때문에 뭐 물어본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고 저희 남편 사무실에 마침 사무직 여직원 구한다는데 연락 한번 해보라고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면접까진 봤는데 회사에 맞지는 않아서 정예나를 고용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직원으로선 별로였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나가 바로 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예나가 왜 우리 집 침대에 누워있지? 라는 이성적인 사고가 도달하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침대로 달려들어 이불을 확 걷고 예나의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야, 너 미쳤어? 자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고 일어난 예나는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뿌리쳤고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서 경악한 얼굴로 보고 있었죠.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는 틈을 타 정예나는 옷을 반쯤 껴입고는 안방을 빠져나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어디 가느냐고 뒤쫓아 나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을 보니 막 씻고 나온 모습이었고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따귀를 날렸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집구석에 그것도 내 후배를 끌어들여?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맞은 뺨을 문지르며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너 깡패야? 말로 하지 사람을 왜 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까지 불러들여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맞은 게 억울하다고 방방 뛰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만 떡 벌린 채 있는데 남편은 방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대충 주워 입고는 변명 한마디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가냐고 소리를 질러도 무시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 둘이 언제 그렇게 됐나 싶고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 일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아주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사과가 아닌 이혼 요구,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혼? 네가 바람 피워놓고 이혼 소리가 나와? 너 진짜 미쳤구나. 얼마나 미쳐 이런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 나 사실 좀 오랫동안 생각했어. 어제 들켜서 그런 거 아니고 사실 뭐 그냥저냥 지냈지만 너한테 마음 식은 지 오래고 한 번 사는 인생 별로 애정도 없는 너랑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었어. 무슨 개소리야. 나라고 뭐 네가 대단히 좋고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잖아. 애들은 생각 안 해? 너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는 것도 없어? 그놈의 책임감 진짜 미치겠다. 그래, 나 양아치고 책임감 없어. 책임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 내가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네, 남편은 원래부터도 그렇게 책임감이 넘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가볍고 장난기 많고 가끔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가장으로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와 아이들을 버리겠다고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기가 막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정예나한테 완전 푹 빠졌나 보네. 근데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너 유책 배우자고 나는 이혼해줄 생각 없어. 너랑 정예나 내가 진짜 매장해버릴 거야. 제 으름장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건 너지. 아빠라는 인간이 애들 생각을 어떻게 눈꼽만치도 안 해? 1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제 후배와 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저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나더군요. 애들 양육비 꼬박꼬박 줄게. 양육비가 문제야? 내 인생 너하고 애들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과 대화를 계속 해봤자라는 것을요. 저는 자리를 피했고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가더니 제게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가 하도 눈치를 줘서 숨이 막혀서 집에 못 있겠다. 내가 나가 사는 게 우리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자는 거 잘 생각해봐. 서로 마음도 없는데 계속 살아봐서 뭐 하겠니? 불륜을 저지르고 쫓겨나는 주제에 끝까지 제 탓이며 자기 행동은 다 정당한 척을 하더군요. 정말 개소리가 따로 없었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혼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집에도 오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느니 어쩌느니 저는 정혜나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증거를 만들 수도 없었고 그 뒤론 남편이 아예 나가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졌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집 재산 분할의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상간소송도 어려웠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중에 남편은 저 때문에 나가 사는 거고 불륜은 전혀 없었다고 생짜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우겨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러면서 이혼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생활비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증거가 없어 상간소송은 어려우니 차라리 이혼을 원한다면 유리한 쪽으로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이런 상태로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처음엔 반을 준다더니 나중엔 재산 분할 반을 못 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양육권은 바로 포기하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던지요.
지옥 같았던 8개월 정도의 법적 공방과 다툼 끝에 그나마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이혼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 분할을 받았고 남편은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해야 몇십만 원이었죠.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난 며칠 뒤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남은 짐들을 대강 챙겨서 나갔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한 것도 없는지 지 집만 챙겨서 횡하니 나가는데 지난 10년의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초반 반년 정도는 양육비가 제때 들어왔습니다. 애비 노릇은 똑바로 안 했지만 양육비는 그나마 제대로 보내네 생각했어요. 왜냐면 양육비 안주는 소위 배드파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만큼은 제대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인간도 결국 그 짝이더라고요. 어느 달부터인가 양육비가 들어오기란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결국 내키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육비 입금 안 됐어. 언제 보낼 거야? 그런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앓는 소리를 하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진짜 망했어. 내 사업 좀 간당간당했던 거 알지? 나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뭔 소리에? 언제 간당간당했는데?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니까 딴짓하고 다닌 거 아니었어?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진짜 힘들어. 당장 내 입에 풀칠할 돈도 없을 정도야. 일단은 사정 좀 나아지면 밀린 것까지 쳐서 줄 테니까 조금만 봐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네 사정 봐줘야 되니? 없는 걸 어쩌라고. 좀 기다려.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렸으면 최소한 제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텐데 남편 놈은 듣기 싫은 자기 처지만 늘어놓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너무 힘들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겁니다. 원래도 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마한 회사긴 한데 이제 자기가 운영도 안 한대요. 진짜 망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건지 아니면 양육비 주기 싫어서 꿍꿍이가 있는 건지 의심이 생겼죠. 그 길로 저는 그 상간녀 정예나의 소셜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예나의 SNS 피드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은 방콕에서 호캉스, 오마카세 예약 성공, 너무 맛있다, 오빠가 사준 가방, 명품 가방을 배경으로 찍은 고급 레스토랑 사진,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겁니다. 남편이랑 아직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남편 사진이나 남편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 제 남편과 계속 만나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제 남편의 존재는 절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법원을 통해 전 남편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남편 재산조회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려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기다린 끝에 재산조회 결과가 도착했는데요. 황당하게도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정말 0원에 가까운 겁니다. 살고 있는 집도 월세에 통장 잔고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도 리스, 서류상으로는 고성우이라는 인간은 완벽한 파상 상태이자 빈털터리였던 거죠. 제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서 조롱 섞인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주겠어? 나도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법원에 찌른다고 돈이 땅에서 솟냐? 없는 돈을 어쩌라는 거야? 나를 갖다 팔던지. 라는데 약 올리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제 핸드폰으로 아주 뜻밖의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양육비를 안 주려고 발악하던 남편놈과 상간녀 정예나까지 제대로 후려칠 수 있게 되었죠. 그 전화는 제 대학 후배이자 정예나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 다른 후배 소미였습니다. 사실 저랑 소미는 서로 알기는 하지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소미는 예나와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친한 친구이니 저도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소미가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언니, 저 소미예요. 잘 지내셨어요? 언니 시간 되시면 저랑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언니한테 꼭 드려야 할 물건이 있어서요. 언니 성욱이 오빠랑 이혼했다는 거 아는데 언니한테 꼭 필요한 물건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소미가 일하는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제 앞에 앉은 소미의 얼굴은 분노로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소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정혜나 때문에 헤어진 거죠? 그래, 맞아. 근데 증거 없다고 박박우겨서 상간소송도 못했다. 하세요, 이제라도. 이혼 후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양육비도 못 받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언니 양육비 받게 해드릴게요. 그게 뭔 소리야? 저 진짜 정혜나 그년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아서 못 참겠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 인간들 꼭 박살내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소미는 정혜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소미에게도 중요한 돈인데 예나가 내 재산이 지금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 융통이 안 된다며 이자 두둑히 쳐서 돌려주겠다고 사정을 했다더군요. 소미도 곧 가게 인테리어 계약 때문에 필요한 돈이니 약속된 날짜까지 달라 했대요. 이자도 약속하고요. 그전에도 돈을 한번 빌린 적이 있어서 큰 생각 없이 빌려줬다고 했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예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미 연락을 피했다는데 문제는 SNS에는 오마카세의 해외여행의 명품 쇼핑까지 갚을 돈은 없으면서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죠. 돈을 갚으라고 따지는 소미에게 예나는 친한 사이에 2천만 원 가지고 쪼잔하게 왜 이래? 오빠가 곧 돈 빼줄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미와 소미가 만나는 남자친구도 욕을 하면서 돈도 없고 째째하다고 뒷담을 하고 다닌 걸 들켰다는 겁니다. 돈도 떼일지 모르고 예나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쌓이다가 터져버린 소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제게 넘기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언니, 증거 없어서 소송도 못한다고 했죠? 여기 증거 있어요. 걔네 계속 만난다는 증거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게다가요, 오빠네 재산 소미한테 다 넘겨놨어요. 제 남자친구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잘 만났거든요.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이거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녹음 파일에는 술에 약간 취해 들떠있는 정혜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우리 오빠 진짜 머리 좋지 않냐? 정혜 언니가 양육비 뜯어내려고 노래 불을 켜고 있대. 근데 오빠가 양육비 주기 싫다는 거야. 양육비 주면 정희한테 돈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깝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싹 다 정리했잖아. 오빠 아파트도 내 명의로 돌려놓고 회사도 동업자한테 집은 싹 넘겨버렸어.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완전 거지야. 정희 언니 그 푼돈 한다는 양육비 받아보려고 법원 들락날락 했다는데 완전 개처참하지 않니?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데. 우와, 진짜? 네 명의로 다 바꾼 거야? 그래야 안전하니까. 정희 언니 양육비 받으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증거 없어서 나 상간소송도 못한 거 알지? 얼마나 병신 같은지. 나 그날 오빠네 집에서 자다가 누가 내 머리채를 잡는 거야. 눈 떠보니까 정희 언니가 있는데 저승사자 보는 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너 진짜 놀랐겠다. 개 놀랐지. 나 그때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옷 껴입고 도망갔잖아. 오빠는 샤워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싸다기 맞고 집 나왔고. 진짜 개 웃겨 지금 생각하면.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정혜나가 아주 술술 본인의 상간사실이며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까지 다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줘야 할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남짓한 양육비가 아까워서 그 돈을 주지 않으려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사 명의까지 조작한 전남편이란 인간.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짜증나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거 언니가 쓰세요. 저도 그년한테 받을 돈 소송 걸 거예요. 갚을 돈은 없고 쓸 돈은 넘쳐나는지. 저는 소미에게 받은 녹음 USB를 제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고성욱, 정혜나, 너희들이 잔머리 제대로 굴렸다고 생각했지. 내가 아주 박살내줄게.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그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의 내용과 사진 그리고 남편의 재산 변동 내용을 꼼꼼히 대조해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사회 행위네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 남편과 정혜나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은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게 또 뭐야? 돈 없다는데 왜 자꾸 소송을 걸어?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왜 생사람을 잡냐고.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생사람 잡는지는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얘기해. 그리고 얘네한테도 전해. 남의 돈 떼어먹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밤길 조심해야 한다고. 참 주변에 워낙 많이 사면서 사는 것 같네. 너나 정예나나 아주 그 밥의 그나물이다. 제가 전화를 툭 끊어버리자 남편의 번호로 미친 듯이 부재중 전화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건은 법원으로 갔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사업 악화로 인한 정당한 지분 양도였으며 정혜나 명의의 부동산 역시 정혜나가 정당하게 자금을 융통해 구입한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미가 넘겨주었던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남편놈이나 정혜나도 그 증거를 같이 듣게 되었어요.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판결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 고성욱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혜나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을 명백한 사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맺은 부동산 증여민 명의 이전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원래 주인인 전 남편의 명의로 원상복구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떨어지고 정혜나의 이름으로 묶여있던 남편의 이름으로 재산이 복귀되자마자 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즉각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후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 전액, 그에 대한 지연이자, 사회행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으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아주 야무지게 청구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으로 불륜 사실을 잘 털어놨기에 상간소송도 진행했어요. 이혼하고서도 안 날로부터 3년까지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다 받아냈습니다. 밀린 양육비와 소송 비용 전액, 위자료까지 제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나서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드디어 이 길고 더러운 싸움에서 내 권리를 지켰구나,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냈구나 싶고요. 모든 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풀어주긴 했지만 전 남편과 정혜나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아들었습니다. 정혜나가 입 잘못 털어 결국 다 뺏긴 거니 두 사람은 완전 개싸움이 났죠. 정혜나 보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녀서 망한 거라고 남편의 원망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고할 줄 알았던 그들의 분류는 돈과 바닥난 미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싸우다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이 끝난 후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 얄팍한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회사 명의를 바꾸고 부동산을 돌려놓는 그 수고스러움을 마다 않던 인간. 그토록 머리를 굴렸는데 결국 자기 발등에 도끼 제대로 찍은 결과였죠. 그냥 양육비만 주면 되는 것을 위자료에 이자에 수송비까지 다 냈으니까요. 제 10년의 세월을 바쳤던 남자가 얼마나 치졸하고 바닥인 인간인지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당당한 엄마로 거듭나려 해요. 남편의 빈자리만큼 제가 더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현재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권은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혼을 인생의 큰 실패나 상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혼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을 잡고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동아줄이 썩은 것인 줄도 모르고 제게서 빼앗아 간 그 사람에게 지금도 속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저의 짧았지만 지독했던 그리고 마지막엔 너무도 통쾌했던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 남편 백현종과 처음 만났던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는 정말이지 제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았던 그는 그 나이 차이만큼이나 저를 어른스럽게 품어주고 다정하게 챙겨주었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제가 지나가듯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이나 가고 싶다고 한 곳은 잊지 않고 모두 데려가 주었죠. 각종 선물은 물론 이벤트도 자주 했고요. 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정말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다정함과 든든함에 속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다정함은 오직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혼인신고를 마치는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이 쓰고 있던 다정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끔찍한 실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경악스럽게 마주했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결혼을 핑계로 길게 장기 휴가를 끌어 모아두었는데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 한 달 동안 여유롭게 유럽 일주를 하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 피곤하다느니 사업하는 사람이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우면 타격이 크다느니 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유럽 여행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고집에 꺾여 비행시간이 짧은 태국의 고급 풀빌라로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가는 것으로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일정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출발하는 일정이었죠. 그렇게 출발 당일이 되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옆에 시부모님이 캐리어를 끌고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저에게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엄청 큰 풀빌라로 예약했잖아. 방도 여러 개 남는데 우리 둘만 쓰기 아깝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외동아 들렀어.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할 겸 모시고 가자고 했어. 겸사겸사 숙박비도 아끼고 좋잖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과의 가족여행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던 저는 결국 신혼여행 내내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로맨틱한 신혼의 단꿈은커녕 시부모님을 챙기고 일정을 맞추느라 녹초가 되어 돌아왔어요. 시부모님은 이국적인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하셔서 한식당을 찾아다녀야 했고요. 피곤해하셔서 액티비티도 거의 즐기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휘두르는 남편의 이기심에 이 결혼이 괜찮을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된 후 알게 됐어요.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 식모를 들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저 역시 회사를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집안일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손님 초대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사전 연락 한 통 없이 밤늦게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우르르 집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자다 깬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 술상을 차려내야 했죠. 손님들이 밤새 먹고 마시며 어질러 놓은 술자리 쓰레기와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따져 물으면 남편은 자신이 저보다 돈을 더 번다는 사실을 무기 삼아 제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죠.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 그깟 술상 하나 차리는 게 그렇게 억울해? 네가 나만큼 돈을 벌어오지 않을 거면 집안일은 당연히 네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남편의 사업이라는 것도 밖에서 떠벌리는 것만큼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월급쟁이인 저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더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철저하게 아랫사람 취급하며 모든 가사노동과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연애 시절 제게 했던 남편의 약속들은 교묘한 말장난이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제사가 많은 집안은 부담스럽다고 분명히 말했고 남편은 우리 집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며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자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상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사가 없는 집안이 아니라 그동안 시어머니의 건강이 잠시 악화되어 친척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사를 보류해 두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구정, 추석, 조부모님 기일 2번까지 1년에 총 4번이나 되는 제사가 즉각 부활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제사 음식 장만과 뒷정리의 책임은 고스란히 며느리인 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제사까지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그는 제 성격을 탓하며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니 며느리인 네가 좀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하소연할 일이야? 남들 다 하는 제사 혼자 유난 떨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 봐. 네 이기적인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넌 진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어. 남편의 그런 행동과 말들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남편의 태도에 지쳐 정말 이런 식이면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이라는 단어를 은연중에 내비쳤죠. 그 순간 술에 취해 풀려있던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섬뜩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 나랑 이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나는 내가 먼저 버리면 버렸지 남한테 버림받고는 못 살아. 네가 만약에 이혼하자고 덤비면 나 조용히 안 헤어져. 너 혼자 잘 살게 내버려둘 것 같아? 네 회사든 본가든 다 뒤집어 파서 어떻게든 박살을 내놓을 거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뭐라고? 난 진심이야.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날 밤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함께 지독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강단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빛은 제가 정말 이혼을 요구하면 뭔 일이라도 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생각했지만 성격이 불같고 자기 중심적인 그가 합의이혼을 순순히 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 이혼을 하자면 진흙탕 싸움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저 불같은 성격에 정말 무슨 해코지라도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죠. 저는 완전히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 핸드폰으로 뜻밖의 연락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홍지수라는 친구였어요.
지수는 아주 엄청나게 친한 단짝 친구는 아니었고 고등학교 동창 무리 중에서 어쩌다 다 같이 모일 때나 종종 얼굴을 보는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수는 제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초반에 남편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제 친구 카페라고 했더니 남편이 종종 여기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주말에 갑자기 저를 좀 보자는 지수의 연락이 무척 뜬금없고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은미야, 나야 지수. 너 오늘 시간 좀 돼?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카페 쪽으로 좀 나와줄 수 있어?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묘하게 들떠있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창가 쪽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던 홍지수의 태도 때문이었죠. 평소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땐 꽤 털털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긴 했지만 그날 지수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얹고 다리를 꼰 채 앉아있는 그녀의 자세에서는 묘한 기고만장함과 우월감이 흘러넘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녀의 배가 평소보다 살짝 불러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품이 넉넉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임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무렵에 특유의 체형 변화가 엿보였죠. 왔어. 앉아. 저는 지수의 태도에 다소 불쾌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할 말이라는 게 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며 아주 태연하고 뻔뻔한 목소리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 임신했어. 이제 4개월 차 들어가.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수는 우리 친구들 무리 안에서도 아주 확고한 비혼주의자로 통하던 애였는데요. 남자에 얽매여 살기 싫다며 평생 혼자 카페나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애가 갑자기 임신이라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임신? 너 비혼주의자 아니었어? 갑자기 웬 임신이야? 결혼할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제가 당황해서 묻자 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 비혼주의자 맞았지. 근데 진짜 내 인연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신념도 다 부질 없어지더라.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아빠 말이야.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남편이야. 백현종. 그 순간 카페 안의 백색 소음이 일순간 진공 상태처럼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내 남편, 그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끔찍한 남편의 이름이 내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있자 지수는 제가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은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녀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건 알겠는데 사실 현종 오빠가 너랑 만나기 전부터 우리 카페 자주 와서 단골이었어. 그때도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좀 있긴 했는데 갑자기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좀 황당하더라고. 근데 오빠가 너랑 결혼 잘못한 것 같대. 사는 거 너무 재미없고 숨 막힌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소연하더라. 지수는 마치 자신이 남편을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구원해준 구세주라도 되는 양 굴었습니다. 은미야,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 나는 내 아이를 아빠 없는 불쌍한 애로 키우고 싶지 않아. 온전한 가정에서 현종 오빠 사랑 듬뿍 받으면서 키우고 싶어. 너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너희는 아직 애도 없잖아? 게다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랑도 없이 억지로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쿨하게 오빠 놔주는 게 낫지 않겠니?
머릿속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리며 무언가가 박살나는 동시에 저는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당함도 잠시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환희와 쾌재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1년에 제사가 4번이나 되는 집안의 식모 노릇을 하며 집안일은 손끝 하나 돕지 않고 폭언을 일삼는 남편 밑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혼을 입에 올렸을 때 남편이 보였던 그 광기 어린 집착과 협박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지옥에서 빠져나갈 완벽하고 튼튼한 동아줄이, 그것도 남편의 완벽한 유책사유라는 금태를 두른 채 제 발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깔끔한 이혼 사유가 어디 있겠나요? 저는 속으로 미친 듯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단 한치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갑고 창백한 표정을 유지하며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조강지처의 얼굴로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홍지수, 너 친구라는 년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 소리니? 어떻게 내 남편이라, 네가 인간이야? 제가 목소리를 떨며 원망하자 지수는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은미야. 너는 진짜 너무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문제야. 이제 와서 그런 말 나한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사랑은 변하는 거고 현종 오빠의 진짜 짝은 나였던 것뿐인데 너랑 길게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놔줘. 홍지수는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지만 일단은 저도 원하는 바가 있기에 꿋꿋이 참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수를 내려다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네 입으로 떠드는 말 따위는 하나도 안 믿어. 현종 씨가 직접 내 눈앞에서 너랑 바람 피웠고 그 애가 자기 애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 절대 이혼 안 해.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가려 하자 등 뒤에서 지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남자 마음 다 떠났는데 끝까지 현실 파악 못하고 미련 떠는 것 좀 봐. 그래, 오빠한테 직접 확인해봐라. 카페 문을 열고 나와 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저는 꾹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순하고 바보 같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나 모른다고? 진짜 바보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자신이 어떤 지옥불을 향해 웃으며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홍지수였습니다. 식모 취급에 폭력적인 가스라이팅이 난무하는 백현종이라는 지옥의 불구덩이. 저는 오히려 홍지수에게 진심으로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거실에 앉혀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낮에 카페에서 홍지수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가 눈치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습니다. 은미야, 그게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실수? 임신 4개월이 실수야? 뒤에서 내 친구랑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차갑게 몰아붙이자 남편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 싫어 광기를 부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외도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저질렀으니까요. 내연녀가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마당에 저와의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명분이 그에게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아주 깔끔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나도 더러운 꼴 더 보기 싫고 그냥 합의 이혼해. 위자료는 적정선에서 당신이 지급하고 재산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하자. 만약 조금이라도 시간 끌거나 딴지 걸면 상간소송은 물론이고 나도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 유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했고 증거까지 완벽했기에 남편도 마지못했습니다. 차라리 하루빨리 저와 호적을 정리하고 임신한 지수와 새살림을 차리는 게 더 낫겠다는 계산이 섰겠죠. 그래,
알았어.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절차는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이혼의 가장 강력한 치트키였죠. 남편은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군말 없이 송금했고 저희는 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남남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법원문을 나서며 이혼 확인서를 받아든 날 제 발걸음은 가볍더라고요. 비록 이혼녀라는 딱지 하나는 생겼지만 지긋지긋한 폭언, 끝없는 가사노동과 폭력적인 남편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저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해 혼자만의 아늑한 공간을 꾸몄고 저를 위해 회사 일에도 더 매진했죠. 퇴근 후에는 와인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주말이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훌쩍 여행을 떠나는 완벽한 싱글 라이프를 누렸고요. 반면 제 전남편 백현종과 상간녀 홍지수의 근황은 지인들을 통해 건너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두 사람은 서둘러 살림을 합쳤고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도둑고양이처럼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부디 평생 방생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존재조차 잊어가고 있던 이혼 2년차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직감이 발동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미야, 나야, 지수. 그 옛날 카페에서 순하고 바보 같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나 모르겠다며 저를 비웃고 기고만장했던 상간녀 홍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너랑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만 좀 만나자. 무시해도 됐지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선심 쓰듯 만나기로 했고 옷장 문을 열고 가장 세련되고 값비싼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 아기 옷 세트 하나를 샀어요. 제 인생의 지옥을 대신 짊어져준 은인에게 주는 일종의 조롱 섞인 감사 선물이었죠. 약속 장소인 카페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한 구석에 앉아있는 지수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가르치려 들던 홍지수는 온데간데 없고 출산과 독박육아, 독박 살림에 찌들어 창백한 얼굴에 푸석푸석하게 산발을 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급하게 걸치고 나온 듯한 옷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세팅된 제 모습과 비교되니 그녀의 초라함은 더욱 극명하게 도드라졌죠. 오랜만이네. 할 이야기라는 게 뭐야? 제가 테이블 위에 포장된 아기 선물을 올려놓으며 무심하게 묻자 지수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미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저는 아무런 동요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쏟아내던 지수는 이내 충혈된 눈으로 원망 섞인 하소연을 토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백현종 그 인간 진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집안일을 손끝 하나 안 도와줘? 지가 밖에서 돈 벌어 온다고 매일 밤마다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나보고는 집에서 애만 보면서 돈 쓴다고 유세를 떨어.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도 밥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툭하면 지 직원들 끌고 와서 술상 차리라고 난리를 쳐.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상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수의 입을 통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 나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구박해. 근데 더 미치겠는 게 뭔지 알아? 제사야. 명절에 편하게 여행 가자고 꼬실 땐 언제고
1년에 제사가 4번이나 있대. 그것도 나 혼자 전부 치고 상 다 차려야 된대.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나보고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이기적인 년이라고 막말을 하잖아. 지수는 핏대가 선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전 남편의 그 이기적이고 끔찍한 실체를 직접 겪고 나서야 자신이 빼앗은 그 자리가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식모살이 지옥이었음을, 자신이 잡은 그 동아줄이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소연은 이내 아주 황당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말만 해줬어도 내가 내 발등을 이렇게 찍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백현정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하고 제사가 4번이나 있다고 왜 나한테 숨겼어? 네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조용히 도망간 거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이제 와서 자신이 겪은 불행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적반하장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가 터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심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체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놀고 있네. 지금 그 얘기하자고 사람 불렀어?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 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홍지수는 말도 못하고 입술만 씹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인간이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쉽게 안 할걸? 그게 뭔 소리야? 나 그 인간이랑 살 때 이혼 진짜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혼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질이더라. 그러던 와중에 네가 찾아와서 내 남편 내놓으래. 내 입장에선 얼마나 기쁜 일이야? 막말로 너네 재혼할 때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어. 제 말에 지수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너 거의 내 인생의 은인이야. 네 덕분에 나는 그 이상한 놈한테서 아주 깔끔하게 탈출했으니까. 지수야, 좀 기다려봐. 한 번도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대. 내 생각엔 백현종 또 바람 필 것 같거든? 그때 그 여자한테 떠넘겨버려. 저는 장난치듯 말했고 홍지수의 얼굴은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아기 선물 봉투를 그녀의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아기 옷. 빈손으로 오긴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더 힘들고 미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또 연락해. 언제든지 기꺼이 나와서 들어줄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지수는 제 뼈있는 조롱과 완벽한 팩트 폭력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보니 얼굴에 와닿는 계절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속에 묵은 채증처럼 남아있던 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일말의 미움이나 분노조차 그 순간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죠.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뻔한 진리가 제 두 눈앞에서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답게 증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고 들어간 자리가 결코 꽃길일 수 없으며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기만했던 인간의 끝이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이 평생을 바쳐 증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와 족쇄, 그리고 끔찍했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느끼는 자유.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저만의 완벽하고 행복한 인생 제2막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